35장 제갈공명을 얻은 유비. 제갈공명과 함께 신야로 돌아온 유비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공명이 말했어요. 조조는 지금 커다란 호수에 수백 척의 배를 띄우고 군사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조조가 수군을 훈련시키는 것은 조만간 배를 타고 내려와 양자강의 남쪽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강동 땅에 첩자를 보내 송건의 동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후 강동으로 보내진 첩자가 돌아와 유비에게 보고했어요. 강동의 송건은 책략가 장괭을 앞세워 용맹한 장수를 얻었고 양자강의 중심지인 하구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유비가 어두워진 표정으로 공명에게 말했어요. 송건이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와 형을 닮아 벌써부터 전하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드러내는구려. 하구는 유표의 땅인데 송건에게 빼앗겼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유비의 물음에 공명이 대꾸했어요. 형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하구입니다. 송건은 조조가 손을 쓰기 전 형주를 차지하려는 속셈입니다. 공명의 말에 유비가 다시 물었어요. 형주는 땅이 기름져 양식과 물자가 풍부한 곳인데 조조나 송건에게 빼앗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질 않소. 유비의 물음에 공명이 맞장구 쳤어요. 맞는 말입니다. 조조나 송건 중 어느 누구라도 형주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형주는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유비와 공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형주성에서 유표가 보낸 사신이 도착했어요. 사신은 유비에게 급히 상의할 것이 있으니 지금 당장 형주성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유표의 말을 전했어요. 유비가 공명에게 물었어요. 지난번 채모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유표 형님의 부름에는 가야 하지 않겠소. 공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표가 장군을 찾는 것은 장군과 힘을 합쳐 송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 송건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으니 조조의 위협을 핑계로 절대 승낙하지 마십시오. 유비는 제갈공명과 장비를 앞세워 형주성으로 갔어요. 형주성의 유표는 유비를 보자 크게 반기며 지난번에 있었던 채모의 일부터 사과하고는 본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유비 동생을 부른 것은 송건에 의해 강화가 쑥대밭이 되고 양자강의 하구를 빼앗겨 어찌하면 송건에게 복수할 수 있는지 상의하고 싶어서이요. 공명의 짐작대로 유표가 말을 하자 유비는 공명이 일러준 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복수하려는 형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사를 일으켜 송건을 공격하러 간 사이 조조가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비의 말에 유표는 지그시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유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동생의 말이 맞소. 그래서 내가 동생을 부른 것이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동생이 형주를 다스려 주시오. 유비는 깜짝 놀라 유표의 손을 뿌리치며 펄쩍 뛰었어요. 당치도 않습니다.
부족한 제가 어찌 형주를 다스리겠습니까? 형주는 형님의 첫째 아들인 유기가 다스려야지요. 유비의 대답에 공명이 유비에게 한쪽 눈을 끔뻑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유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유비는 공명을 못 본 척하며 고개를 돌려 말을 이었어요. 첫째 아들 유기와 둘째 아들 유종 중 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지 못하는 형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유비는 유표를 위로하고는 자리에서 물러나왔어요. 공명이 답답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유비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유표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까? 형주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명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주가 중요한 곳인지는 나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유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형님이요. 그런 형님의 불행으로 내 이익을 챙길 수는 없소. 단호한 유비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은 공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군은 참으로 바른 분이십니다. 유비가 짐을 꾸려 신야로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유표의 첫째 아들 유기가 유비를 찾아왔어요. 어찌나 급히 달려왔는지 유기는 숨을 헐떡이며 유비의 앞에 엎드리고는 느닷없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장군, 새어머니가 곧 저를 죽일 것입니다. 제 목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우니 부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난날 유기가 채모의 일을 사과하러 신야성을 찾아왔을 때 눈물을 보였던 유기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유비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함부로 대답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의 집안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나중에 이 일이 밝혀지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유비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일은 함부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니 유기께서는 그만 돌아가시오. 단호한 유비의 말에 유기는 무언가 결심한 듯 두 눈을 감고는 차분한 태도로 입을 열었어요. 새어머니의 손에 죽을 거라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유기는 허리춤에 찬 칼을 빼어 자신의 목에 겨누었어요. 유비는 깜짝 놀라 유기의 손에 든 칼을 빼앗아들며 외쳤어요. 이것이 무슨 짓이오?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힘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유비는 목소리를 높여 유기를 나무랬지만 안타까운 유기의 처지에 마음이 아팠어요. 조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공명이 입을 열었어요. 일단 몸을 피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송건이 하구를 빼앗은 후 남쪽의 강화성을 지킬 사람이 없을 것이니 아버님께 말씀드려 군사를 거느리고 강화로 가십시오. 그리하면 뚜렷한 명분으로 새어머니를 피할 수 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공명이었어요. 유기는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유기는 예의를 갖추어 공명에게 2번 절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신야로 돌아온 유비에게 형주성에서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유표의 첫째 아들 유기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강화를 지키러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유비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유비는 제갈공명을 스승으로 모시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 모습을 아니꼽게 보는 이가 있으니 바로 장비였어요. 새파랗게 어린 공명이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소. 형님이 정성을 다해 그를 보살펴 주었지만 여지껏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지 않소. 툴툴대는 장비에게 유비는 장비의 마음을 잘 알겠다는 듯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공명을 아끼니 동생이 질투가 난 모양이군. 하지만 공명은 소중한 인재라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으니 동생도 공명을 존경하고 따르도록 하게. 질투란 말에 장비는 자신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어요. 질투는 무슨, 형님이 그 사람을 지나치게 아끼니 그러는 것이 아니오. 그러던 어느 날 공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유비에게 물었어요. 장군께서는 현재 자신을 조조와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조조만큼 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이라 생각하오. 유비의 대답에 공명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조조는 100만 군사를 가졌지만 우리의 군사는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조조가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명의 물음에 유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것이 걱정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소. 공명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두 눈을 반짝이며 유비에게 말했어요.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 군사를 모집하신다면 제가 그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유비는 즉시 신야성 곳곳에 군사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붙이라 명령했고 단 3일 만에 3,000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공명은 그들을 직접 훈련시켰어요. 이 모습을 본 장비는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군사훈련은 이 장비가 도맡아 했는데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선비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군사를 훈련한다는 것이오. 투덜대는 장비를 관우가 진정시켰어요. 일단 기다려보게.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실력이 드러나겠지. 관우가 날카로운 두 눈으로 먼 곳을 노려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100만의 군사를 이끄는 조조는 전국의 유능한 신하들을 닥치는 대로 모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때 조조 밑에서 일하게 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사마이였어요. 조조는 모든 장수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어요.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강남을 정벌해야 하지 않겠소. 하우돈이 나서서 대답했어요.
요즘 유비가 신야 땅에서 날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다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남을 정벌하기 전 유비부터 없애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우돈의 말에 조조는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다. 시골 총구석에서 돗자리나 짜던 놈이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처럼 항상 신경 쓰였다. 이번에 아예 유비를 짓밟아 버리고 유표와 송건도 차례로 쓸어버려야겠다. 하우도는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신야와 가까운 박망성으로 가 유비를 공격하라. 조조의 명령에 조조의 책략가 순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유비는 보통 인물이 아닌데다 제갈공명이라는 인재를 얻었습니다. 유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순욱의 말에 하우돈이 코웃음을 쳤어요. 쥐새끼 같은 유비 따위가 무엇이 겁난단 말이오? 하우돈이 유비를 얕잡아 보자 서서가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유비는 함부로 깔볼 상대가 아닙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은 것은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습니다. 서서의 말에 조조가 물었어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서서가 대답했어요. 제갈공명은 와룡선생으로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다스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갈공명과 견줄 만한 사람이 천하에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이니 결코 유비를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입을 삐죽대며 서서에게 다시 물었어요. 제갈공명을 그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요? 서서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제갈공명을 감히 저 따위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반딧불이의 빛이라면 제갈공명은 어둠을 환히 비추는 달빛과 같습니다. 서서의 대답에 깜짝 놀란 조조가 입을 다물지 못하자 하우돈이 큰 소리쳤어요. 내 눈에는 유비도 제갈공명도 한낱 쥐새끼로밖에 보이지 않소. 내 그 두 놈의 머리를 장군께 바칠 것이니 두고 보시오. 막무가내로 유비와 맞서겠다는 하우돈의 말에 서서는 속으로 하우돈을 비웃었어요. 하우돈이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장수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우리의 군사는 6천 명이지만 그 절반은 훈련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병사들이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유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장비가 대뜸 대답했어요. 형님, 걱정 마쇼. 물을 보내서 막으면 돼요. 뜻을 알 수 없는 장비의 말에 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어요. 물이라니. 장비는 제갈공명을 힐끗 쳐다보고는 대답했어요. 형님이 항상 말하지 않았소. 공명을 만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그러니 형님이 좋아하는 그 물을 보내 하우돈을 물리치면 될 것이 아니오. 빈정대는 장비의 말에 유비는 벌컥 화를 냈어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 작전은 공명이 세우고 싸움은 자네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때 잠자코 듣고 있던 공명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장비 장군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우돈을 물리치지요. 다만 장수들이 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 걱정되니 총사령관의 검을 저에게 주십시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총사령관의 검을 공명에게 주었어요. 공명은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총사령관의 검을 들어보이며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유비 장군을 대신하여 내가 명령을 내릴 것이다. 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단칼에 목을 벨 것이니 모두 명심하라. 미축과 송건은 잘 훈련된 군사 500명에게 불이 잘 붙는 기름을 준비시켜 방망산 양쪽에 숨어 있다가 적이 도착하는 즉시 불을 질러라. 관우는 방망산 왼쪽에 있는 숲에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숨어 있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면 뛰쳐나와 적을 공격하라. 장비는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숲을 지나 숨어 있다가 산과 들에 불길이 치솟는 즉시 방망성으로 달려가 적들의 창고에 불을 지르라. 조자룡은 부대의 맨 앞에 서서 하우돈과 맞서 싸우되 못 이기는 척 도망치면서 적을 안으로 유인하라. 모든 장수는 내 명령에 따르되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명의 말이 끝나자 관우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적들과 싸우는 동안 공명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공명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곳에 남아 신야성을 지킬 것이다. 공명의 대답에 장비가 배를 부여잡으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동안 공명은 성 안에 남아 편히 쉬겠다는 것이요? 그거 참 좋은 작전이요. 장비가 계속해서 껄껄 웃자 공명이 총사령관의 칼을 장비의 목을 향해 들어 보이며 장비를 꾸짖었어요. 누구든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공명의 명령에 따라 장수들은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했어요.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떠나고 유비와 공명만이 남자 공명이 유비에게 말했어요. 장군께서도 군사를 거느리고 방망산 아래로가 숨으십시오. 아마 내일 저녁이면 적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장군께서는 조자룡을 도와 싸우는 척하다 도망치십시오. 그러다 불길이 보이면 즉시 군사를 돌려 적을 공격하면 됩니다. 저는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이곳을 지키면서 잔치 준비나 하겠습니다. 공명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비 역시 공명의 작전이 잘 들어맞을지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